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소클 크리스티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국가 소프트 파워 랭킹을 뒤흔들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 전 세계에 더욱 알려지게 되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K-방역을 통해 많은 나라의 찬사를 받았는데요. 덕분에 한국은 안전하고 건강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면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바라보는 해외의 시선도 더욱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란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상을 휩쓸었고요. 한국 문화 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준 K-드라마, 글로벌 팬덤을 갖춘 K-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가 사랑받으면서 한류 팬 1억 명 시대를 열게 되었고, 덕분에 K-소프트 파워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죠. 게다가 코로나 시대에 맞춘 ICT 융합 콘텐츠까지 글로벌 시장에 이미 진출했습니다. 이렇게 한류의 파급력이 커지면서 세계 곳곳의 투자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소비, 그러니까 언택트로 이뤄진 온라인 K컬처 페스티벌에서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첨단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공연 모델을 제시하면서 전 세계 150개 지역, 405만 명이 함께 온라인 콘서트를 즐겼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냉랭해졌던 세계가 한류로 후끈 달아오는 거죠. 이런 재미있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 덕분에 해외에서는 한류를 사랑하고 향유하는 한류 팬들에 대한 분석을 하는 기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류 팬들은 단순히 음반을 사는 팬덤을 넘어 사회 경제적 영향력을 펼치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위력도 나타내는 세력이라고 평가하고 있죠. 미국 NBC 방송에서는 한류 팬들은 온라인상에서만 수동적으로 K-팝을 소비하던 것에서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진화했다고 전했죠. 심지어는 최근 한류가 K-팝, K-드라마 중심에서 웹툰, 패션, 화장품, 먹방, 관광 등 일상 영역까지 파고들면서 세계적인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K컬처는 지금 많은 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고, 덕분에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 수많은 세계인들은 한국의 문화를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인 팽창을 일으키는 문화라며 칭송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전통 문화까지도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함께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더 큰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한테서 잊혀져 가던 한국의 문화도 지금 코로나19 상황임에도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잊혀져 가던 어떤 문화 콘텐츠가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외국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최근 미국 뉴욕에서는 확진자가 줄어들며 경제 재개 4단계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뉴욕의 레스토랑들은 여전히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 영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빌 드블라조 뉴욕시장은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려고 실내 영업 허용을 추진했다가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서둘러 철회했고, 여전히 식당 실내 영업 허용은 감염 확산에 있어 매우 위험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에 뉴욕의 식당과 바 업주 등으로 구성된 뉴욕시 접객업 연맹은 빠른 시일 내에 실내 영업을 재개할 계획을 뉴욕시에서 내놓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뉴욕 업소 중 83%가 아예 매출을 내지 못해 지난 7월에는 건물 임대료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식당들이 실내 영업을 못하게 되자 뉴욕시는 고육지책으로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을 만들어 영업 활성화를 권장하게 되었는데요. 미식의 도시로 손꼽혔던 뉴욕의 레스토랑들은 그동안 야외에 좌석을 설치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 근근히 버텨왔지만 벌써 1,300여 곳이 적자를 견디지 못해 문을 닫았고 16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 레스토랑 시대의 종말이라고 거론될 정도였죠. 하지만 이렇게 뉴욕의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주말이면 불야성을 이룰 만큼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곳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뉴욕 맨하튼 코리아타운의 야외 포장마차 거리인데요. 사실 코리아타운의 야외 포장마차 거리도 뉴욕시의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을 활용한 한인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한인들은 뉴욕의 그 누구보다 앞장서 도로변으로 테이블을 옮겨 야외 맛집을 차린 거죠. 그러자 200m 코리아타운 거리 전체에 한국의 거대한 포장마차촌이 옮겨온 듯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뉴욕의 새로운 명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방역과 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은 새로운 모델로 급부상한 겁니다. 야외 포장마차가 활성화되자 뉴욕시에서는 거리에 코리아타운 오픈 스트리트라는 간판까지 걸어주며 영업을 응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뉴욕시에서는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서 11시, 주말에는 낮 12시에서 오후 11시까지 코리아타운을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해주면서 한인 식당들이 차로를 막고 자유롭게 보도와 차로 전체에서 야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뉴욕시뿐만 아니라 뉴욕 경찰까지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려와 조치들을 통해 뉴욕 거리는 숯불갈비와 냉면, 김밥 등 한국 전통 음식을 파는 거대 포장마차촌으로 변신했고 코리아타운에서 멀지 않은 뉴욕 헤럴드 스퀘어역을 빠져나오면 숯불에 고기 굽는 냄새와 함께 귀에 익은 한국 가요들이 메들리로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맨해튼 내 다른 거리는 여전히 조용한 모습이지만 코리아타운은 오후 8시가 지나면 발 디딜 틈조차 없을 만큼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20에서 30분 정도는 기다려야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곳도 많다고 하죠. 코리아타운의 고깃집인 삼원가든 뉴욕지사 관계자는 4개월이 넘는 기간 포장과 배달 음식만 취급하면서 매출이 급감했다며 고육지책으로 야외 영업을 개시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시민들도 코리아타운이 오픈 스트리트로 지정된 뒤 주말마다 불야성을 이루는 핫한 뉴욕 명물로 떠올랐다고 평가하고 있죠. 그런데 문득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뉴욕 내에는 오픈 스트리트로 지정된 거리가 62곳이나 있지만 유독 코리아타운처럼 수십 개 식당이 촘촘히 모여있는 곳은 드물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대에도 코리아타운의 포장마차촌은 왜 주말마다 불야성을 이룰 만큼 핫한 뉴욕의 명물로 떠오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신기하게도 한류 열풍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래 주말 저녁 시간대 코리아타운을 찾는 손님의 60에서 70%는 아시아계였으나 지금은 뉴욕에 있는 아시아계 손님뿐만 아니라 백인, 히스패닉 등 다양한 인종의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 문화를 찾는 20에서 30대 젊은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찾아오면서 식당들은 거리 중간마다 DJ를 고용해 수시로 음악을 바꿔주며 분위기를 살려주고 있다는데요. 저녁 8시가 지나면 야외 식당들 메뉴가 술과 안주로 바뀌면서 천막 위에 조명과 음향장치를 설치해 젊은이들이 한국형 포장마차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합니다. 코리아타운의 식당들도 한국의 여름밤 치맥 문화나 퇴근길 소주 문화 등 한국의 포장마차 문화를 그대로 갖다 놓았을 뿐인데 현지인들에게 이렇게 열광적인 호응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난 23일 뉴욕타임즈는 뉴욕의 다른 레스토랑들도 코리아타운의 포장마차촌처럼 야외 좌석을 만드는 방식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여전히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7월 이후 현재까지도 적어도 $5,000 이상의 비용을 지출해 야외에 좌석을 마련한 레스토랑은 무려 1만 곳에 달하지만 여전히 야외 좌석 이용률은 높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야외에 만들어진 좌석의 수가 기존 실내 좌석보다 확연히 적은 데다가 K타운의 야외 포장마차촌은 보도와 차로 전체를 무대로 자유롭고 편한 분위기에서 야외 영업을 하지만 다른 레스토랑들은 그냥 거리에서 어색한 분위기로 야외 영업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뉴욕에서의 인기에 힘을 얻은 포장마차촌은 LA의 코리아타운에서도 힘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뉴욕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차장과 공터를 많이 갖추고 있는 LA 코리아타운에서는 저녁이면 부탄가스 버너 위에서 고기를 굽고 불판 주변으로는 사람들이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코리아타운의 한인들은 그 모습이 영락 없는 서울의 거리 모습과 같다고 얘기하죠. 음식 전문 매체 이터는 최근 보도를 통해 코로나로 야외 영업을 하는 한인 식당들이 화됐다.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에서 피어오른 회색 연기는 이내 폭죽 터지듯 번쩍이는 섬광으로 엄청난 폭발음으로 이어졌다. BBC에 따르면 폭발음은 240km 떨어진 지중해의 키프로스 섬까지 들렸다. 원자폭탄이 터진 것 같았다는 목격담이 이어졌다. SNS를 통해 공개된 폭발 당시의 사진 속에도 원자폭탄이 만들어낸 듯한 버섯 구름이 하늘로 치솟는 장면이 담겼다.
마르완 아부드 베이루트 시장은 엄청난 피해로 베이루트는 재앙의 도시가 됐다며 히로시마에 맞먹는 국가적 재난이라고 말했다. 하마드 하산 보건장관에 따르면 확인된 사망자만 70여 명, 부상자는 4,000명이 넘는다. 당국은 사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초강력 폭발은 10km 떨어진 도심도 집어삼켰다. 주요 외신과 SNS로 전달된 사진, 동영상에는 단 몇 초 만에 초토화된 베이루트 시내의 모습이 담겼다. 폭발의 충격과 열기로 자동차는 타버렸고 건물은 무너져 내렸다. 폐허가 된 도시에서 피투성이가 된 시민들은 울부짖었다. 한 시민은 BBC에 불이 난 걸 보고 실내로 들어갔다며 순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몇 초간 청력을 잃었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거리의 자동차와 건물의 모든 창문이 와장창 깨졌고 빌딩에서 파편이 쏟아져 내렸다고 전했다. 레바논 당국자들은 항구에 6년째 보관 중이던 다량의 인화성 물질이 폭발 원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레바논 안보 책임자는 폭발 현장을 방문한 뒤 당장 조사할 수 없지만 몇 년 전부터 보관된 물질이 있는 것 같다며 폭발성이 큰 물질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미셸 아눈 대통령도 2,750톤의 질산암모늄이 항구에 6년간 보관돼 있었다고 밝혔다. 농업용 비료인 질산암모늄은 화약 등 무기 제조의 기본 원료로도 사용된다. 폭발성이 강해서 화염이나 다른 발화원과 접촉하면 심하게 폭발하기 때문이다. 폭발력도 강력하다. 질산암모늄 1kg은 TNT 0.42kg과 맞먹는 폭발력을 갖는다. 베이루트 항구에 있던 2,750톤의 질산암모늄이 폭발했다면 TNT 1,155톤이 폭발한 것과 맞먹는 셈이다. 하산 디아브 레바논 총리는 위험한 창고가 항구에 있었다며 책임자들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처벌을 약속했다. 아운 대통령은 3일에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또 정부가 1,100억 리라의 비상기금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원인은 사고? 공격? 레바논 총리 재앙에 책임 있는 자, 대가 치를 것. 4,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대규모 폭발 참사의 원인을 두고 화학물질로 인한 단순 사고와 외부 세력에 의한 공격 가능성 등 많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폭발 참사 원인이 공격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중동 정세에 더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산 디아브 레바논 총리는 4일 이번 폭발과 관련한 TV 연설에서 4일을 애도의 날로 선포하며 이번 재앙에 책임 있는 자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레바논 정부는 폭발 원인이 공격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폭발물이나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인지 정확히 밝히진 않았다. 다만 사고 개연성의 무게를 두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베이루트 항구 창고 안에 강력한 폭발력을 지난 인화성 물질이 대량으로 저장됐다는 걸 짐작하게 하는 동영상들이 공개된 이후 디아브 총리는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폭발이 발생한 베이루트 항구 창고에는 약 2,750톤의 질산암모늄이 6년간 보관돼 있었다고 말했다. 레바논의 안보 책임자인 아바스 이브라힘도 폭발 현장을 방문한 뒤 당장 조사할 수 없지만 몇 년 전부터 보관된 물질이 있는 것 같다며 폭발성이 큰 물질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농업용 비료인 질산암모늄은 화약 등 무기 제조의 기본 원료로 사용된다. 지난 2003년 4월 북한 용천역 폭발 사고 당시에도 질산암모늄이 유출되면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현지 언론들은 위험한 인화성 물질이 어떻게 시내와 가까운 곳에 저장됐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단순 사고가 아니라 레바논 내 혼란을 노린 세력의 공격이라는 추측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태스크포스 브리핑에 참석 미군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일종의 끔찍한 폭탄 공격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이번 참사가 공격에 의한 것이라면 레바논은 물론 중동 정세에 큰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심각성을 의식한 듯 미 국방부 관계자 3명은 CNN의 베이루트 폭발 참사가 공격에 의한 것이란 징후가 적어도 아직까진 없었다며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수습했다.
특히 레바논의 이슬람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연관 여부도 주목된다. 이번 참사는 유엔 특별재판소가 지난 2005년 친서방 정책을 폈던 라피크 하레리 전 레바논 총리를 암살한 혐의로 헤즈볼라 대원 4명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불과 사흘 앞두고 발생했다. 당시 하리리 전 총리의 가족은 헤즈볼라와 시리아 정권이 암살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헤즈볼라는 이슬람 시아파 맹주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번 폭발의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스라엘군이 베이루트 항구에 있는 폭발성 물질을 공습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레바논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은 교전을 벌이는 등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다. 이를 의식하듯 이스라엘은 즉각 이번 폭발과 자신들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가비 아슈케나지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스라엘 현지 방송에 출연해 베이루트 참사는 사고였다는 것을 믿지 않을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스라엘 정부 관리들도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스라엘은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레바논인들의 고통을 공유한다며 베니 간츠 국방장관과 아슈케나지 외무장관의 지휘 아래 레바논에 의료 등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경고는 가짜, 마스크 안 쓰겠다, 베를린 2만 명 시위. 전날 독일 하루 확진자 1000명 넘어서 독일 베를린에서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을 거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1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이날 베를린 시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수칙을 철폐하라고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경찰 추산으로 참석자는 모두 2만 명에 달했고 그중 1만 7천여 명이 시내를 행진했다. 마스크를 쓴 사람은 거의 없었다. 시위대는 우리의 자유가 강탈당했다는 구호를 외쳤다.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등의 강제적인 방역 조치로 인해 자유를 빼앗겼다는 주장이다. 또한 시위대는 코로나를 조심하라는 건 허구라고 했다. 독일에서는 대중교통과 상점 등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야외에서도 1.5m의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우면 마스크를 쓸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시위대는 마스크를 써달라는 경찰의 호소를 무시했다. 이외에도 독일에서는 130여 개국을 위험한 지역으로 규정해 이런 나라에 갔다가 독일에 돌아오면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시위대는 이런 방역 규정을 무조건 없애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시위대에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